바이비트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어요. 이더리움을 엄청난 금액을 당했고 7만 %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트럼프가 밈코인을 찍어냈을 때 고점 기준으로 트럼프의 총 자산이 10년 후에 이 비트코인이 남아있을지 아니면 휴지 조각이 될지 제 생각에는요. 그 오피셜 트럼프라고 최근에 있었거든요. 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 취임하기 한 이틀 전인가에 발행한 밈코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적게 잡아도 한 7만 % 올랐을걸요. 그게 사실 찍어냈을 때 가격이 뭐 정확히 나름이라 그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7만 %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한 달도 안 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막 순간 현타 오지 않아요? 전 지금 현타가 와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7만 %요? 그 근데 700 된 거죠. 7만 %에 사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그 있겠죠. 가격이 지금 다시 내려갔겠죠? 지금은 다시 이제 네. 하입이 많이 빠져가지고 네.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뭐 그때 적당히 이제 매수하고 매도했으면은 네. 그 중에 일부의 이익을 먹었을 수도 있고. 아. 그래서 그게 되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트럼프가 돈이 많은 대통령으로 되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밈코인을 찍어냈을 때 고점 기준으로 트럼프의 총 자산이 3배로 늘어났었대요. 아. 그렇게 부자인 트럼프도 물론 이제 그게 그냥 단순 산술적인 계산이라 현금화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 반영이 안 됐겠지만 또 그냥 트럼프가 뭐 밈코인 찍어냈더니 그렇게 팔리더라. 뭐 그런 사례도 있어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사야 되나? 이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는 하죠. 이 밈코인이라는 게 사실 특성이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넷 밈에서 출발한 코인이라 그냥 just for fun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미 위주의 코인이고 이 코인이 쓸 데가 없어요. 네. 비트코인도 쓸 데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밈코인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사나 하는데 꾸준히 총 10여 안에 들어있는 토큰 중에 도지가 있죠. 도지도 대표적인 밈코인이거든요. 제가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 강아지가 과연 도지의 모델로 활용하는 걸 본인이 알았으면 기뻐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도지코인처럼 밈코인을 사람들이 사고 팔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시장이구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그렇게 언급하는 게 시세 조정은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좀 디테일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시세 조정이 그냥 증권법상의 시세 조정을 전제로 하면은 뭐 일론 머스크가 몇 마디를 한다고 해서 도지코인의 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단순히 뭐 그 사실만으로 시세 조정 행위로 보진 않고 이제 뭐 우리나라 따지면 뭐 기타 위계 뭐 풍문에 의한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고의로 시세를 조정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익을 편취할 의사나 행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말하고 뭐 오를 거야에 베팅을 미리 한 정황이 발견되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처벌이 될 텐데 뭐 사실 도지랑 일론 머스크의 명확한 관계는 밝혀진 게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코인 자체가 아무리 쓸모가 없고 어떤 유용한 프로젝트에 연동되어 있지 않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사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 사는 게 맞잖아요. 왜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주식과 마찬가지로 코인도 그런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그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코인이 아마 정도가 훨씬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되게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결국은 마치 폰지 사기처럼 내가 들어가 있는데 누군가 돈을 넣어야 기존에 들어간 사람이 이익을 얻고 나가는 어떤 구조다 보니까 모든 어떤 투자 시장이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좀 심화되면은 그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변호사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디까지 허용되는 어떤 거래 시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뭐 다 제한 없이 열어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신기한 게 그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그냥 국장이라고 하면은
뭐 하루 거래량 총액이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보통 1일 거래량 두 개 합치면 50억. 50억? 천억 정도? 조 단위도 조 단위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좀 거래가 또 올해 1분기에 또 거래가 좀 활성화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두 개 합치면은 한 10조 중반에서 20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조요? 예예예. 그럼요. 1일이요? 하루 거래량이요. 하루요? 그럼요. 예. 예. 왜 안 하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이 정도 네.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네. 그 우리나라 거래소 5개 실명 확인 입출 금계자가 있는 5개 거래소 하루 거래량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시간이 24시간이라 더 길긴 합니다만 작년에 가장 탑 찍었을 때가 하루 거래량 얼마였을 것 같아요? 50조. 100조? 더 훨씬 더 크게 보시는 거네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주식 거래랑 이게 작년 아마 12월 이때가 또 엄청 활황이었어가지고 이때 기준으로 딱 표현님 말씀처럼 한 50조 정도 찍었다고 기사도 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전문 투자자들 섞여 있다 보니까 전문 투자자들이 막 거래하는 그 금액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겠지만 훨씬 거래량은 큰 거죠.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처럼 비율이 적다고 하더라도 20, 30대가 거래하고 돌고 있는 돈은 훨씬 큰 거라 이게 좀 되게 또 유의미한 어떤 지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예. 변호사님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코인을 좀 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나도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얻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인 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사기 나쁘지 않은 타이밍일지도. 진짜 왜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오늘 떨어졌어요? 요새 좀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갑자기 의문점이 생겼는데 이 코인 투자자들이 보통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나요? 왜냐면 나이 많은 자산가 분들 중에서 코인 투자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주변 어르신들이 안 계셔가지고 이게 나이 많은 돈 많으신 분들은 주식 투자도 직접 안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뭔가 사람이 해주죠. 펀드 매니저가 해주시죠. 굴려주는 분들이 보통 있고 네. 크립토 쪽으로도 굴리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뭐 규제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소위 프롭 트레이딩, 그러니까 자기 계산으로 거래하는 부분들은 뭐 기존의 자본시장법이나 가상자산 관련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님은 최근에 판례 등을 통해서 명백해졌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누구의 자산을 가지고 운용을 해준다거나 일임을 받아서 거래를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금융 관점에서는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기보다 실무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은 좀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코인이 이제 자산화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나의 소중한 코인을 도둑맞을 염려는 없는 거예요? 정말 도둑맞을 염려가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그 해외 거래소 바이비트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어요. 이더리움을 엄청난 금액을 당했고 다행히 그게 거래소가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게 거래소에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더리움을 다시 사가지고 채워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잘 막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거래소 자체의 보안이 이슈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 자체는 그러니까 뭐 보안성이나 이런 게 너무 철저하다라고 하지만 누구도 해킹을 못한다. 블록이 뭐 누가 검증을 하고 55% 찬성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킹을 못한다고는 하지만 그 거래소 자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갑 그 블록체인 코인을 담는 지갑이 따로 있거든요. 그 월렛 자체의 보안은 아직까지는 취약한 것 같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해킹 관련된 혹은 그 자산의 안전성 관점에서의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중앙화된 거래소가 해킹 당하는 어떤 이슈가 있겠고요. 그게 이제 아마 한 10년도 더 됐을 것 같은데 그 마운트 곡스 이제 BTC 탈취가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이번 바이비트 해킹도 거기에 준해서 피해액이 산정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거래소가 털려버리는. 그러면은 이제 왜냐면 거래소는 일반 증권 거래소처럼 중앙화되어 있거든요. 중앙화된 서버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래소에 돈을 맡겨놨는데, 가상자산을 맡겨놨는데 털려버리는 거니까, 그럼 이제 뭐 거기에 따른 권리관계는 그 거래소가 파산을 하면 파산에 따른 어떤 절차에 의하겠죠. 대부분 돈을 못 받겠죠. 그런 리스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어떤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중앙화된 시스템에 보안이 잘 갖춰져 있더라도 제 핸드폰, 제 노트북이 털리면 결국은 누군가 들어와서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결에 준해서 인증수산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가 디파이 같은 걸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제 내 별도의 거래소 밖으로 가상자산을 빼서 제가 직접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갑의 관리 책임도 보통 저한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제 소위 말하는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개인키 관련된 값이 털렸다, 그러면은 지갑이 해킹당하는 거라 그런 리스크가 또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간단하게 얘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에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거기서 취약점을 노려서, 그러니까 해킹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버그를 이용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쌓아놨는데 특정 풀에 그거를 취약점 공격을 통해서 뭐 빼낸다거나, 그러니까 디도스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디도스랑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디도스도 해킹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어떤 시그널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면서 그 망을 마비시키는 어떤 개념이라고 하면, 그런 비슷한 컨셉으로 코딩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걸 이용한 허점도 있어서 신경 쓸 부분은 되게 많습니다. 어떤 제가 아는 분은 NFT 비싼 거, 그 뭐 원숭이 그려져 있고 그런 NFT 비싼 거 있잖아요. 한정판 NFT 이런 거 넣어놨는데 누가 가져갔대요. 그래서 이거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해도 찾을 수가 없대요. 보안 정말 이슈다, 문제다. 이거 투자를 하더라도 내 재산을 지켜주진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이 제도화 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보장해주는 어떤 사업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를 알 필요는 없겠죠. 그냥 거래소를 통해서 사면은 거래소가 이런 의무들을 다 부담해서 사실 가장 기본적인 투자는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거래가 거래소에서 주로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거래소가 망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 주식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보호 청산되고 이러면서 보호되는 장치들이 있는데, 이 블록체인 쪽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고객들의 그 디지털 자산을 거래소에 그 이제 재단에서 가져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이용자들이 찾아오면 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이제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가 문을 닫으셨거나 아니면 파산을 했다거나 하면은 그런 재단을 한번,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 재단, 거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말씀처럼 그걸 채권화하기 때문에 뭐 파산이나 회생 관련된 법리에서도 그대로 채권자로서 이제 기능을 하는데, 말씀처럼 이제 이 재단을 통한 게 법상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다른 형태의 사업자들이 파산 회생할 때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크립토만 거래소 망할 때 크립토 몰수해서 뭐 최우선 순위를, 물론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 영역법이 생기면서 현금, 원화에 대해서는 은행의 예금 채권과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만들어 놨지만 크립토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단도 사실은 어떻게 이제 그 재단에서 그 자산을 확보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래소가 안 주겠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강제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가 사실은 조금 풀어가야 될 숙제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FTX 거래소가 이제 미국 거래소였는데 파산했잖아요. 벌써 꽤 오래됐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절차가 초기 단계로 진행 중인데, 뭐 그런 사례들만 봐서 사실 거래소들이
되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보니까 그게 글로벌 1위, 2위 거래소를 다투던 거래소였어가지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당연히 밀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호 장치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근데 은행에 예금을 해도 그거는 똑같잖아요, 사실. 그 법률에 따라서 일정 금액까지는 보호가 네네. 되잖아요. 1금융권 같은 네. 경우에는. 근데 그 이상은 보호가 안 되니까. 맞습니다. 예. 약간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이 망할 가능성과 아. 은행이 해킹당할 가능성과 이게 뭐 가상자산 거래소가 망하거나 해킹당할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규제적으로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근데 다만 시간이 가지고 온 신뢰성의 차이랄까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이 망한 사례들이 있었고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래서 그게 또 얼만큼 믿을 만한 신뢰인지는 좀 의문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거래소에 비해서는 훨씬 은행이 믿을만 하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나 이제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고 또 약간의 개입을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개입이 있어서 서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보호가 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 예금자가 뭐 그 잃을 일은 없게끔 이제 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웹3 관점에서 보면은 정부가 개입한다는 게 또 애초에 반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이번 미국 정부에서 얼마큼 드라이브 해놓고 임기가 바뀌냐 혹은 연임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정말 전 세계의 금융이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들썩들썩하네요, 정말. 근데 트럼프 당선될 때 트럼프가 보유한 트럼프 아들인가?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되게 많아서 트럼프 정부가 친 가상자산 정책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실제로 어느 정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뭐 행정명령에도 서명도 했고 물론 기대보다 더한 어떤 정도는 아니라서 뭐 그렇긴 한데 애초에 친 가상자산 쪽은 맞습니다. 담당자도 있으시잖아요. 크립토 짜르라고 해서 아예 크립토 차르라고 섹스, 예. 아예 데이비드 트럼프 삭스라고. 행정부에 있는 네네 그 사람이요? 보직 이름이에요. 크립토 짜르. 왜 보직을 그렇게 지었죠? 글쎄요.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크립토랑 AI 쪽도 차를 아니에요? 하여튼 이제 AIN 예, 크립토 차르라고 해서 예 데이비드 그리고 삭스가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그 전담 부서도 약자가 도지잖아요. 네 여기 정부 효율부. 예, 맞습니다. 네 정부 효율부 해가지고 도지예요 이름이. 그렇구나. 너무 재밌죠. 최근에 나온 크립토 관련 법안도 이름이 지니어스 법안이에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이게 현실 세계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감성인가 이러면서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을 비축한다고 하고 지금 다들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자꾸 금처럼 사재기를 하고 있는데 10년 후에 이 비트코인이 남아있을지 아니면 휴지 조각이 될지 아니면 모두가 다 사모아서 시장에 없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 이런 걸로 기술적으로 완벽히 파괴되지 않는 이상 10년 정도의 텀을 가정하면 그 뒤에도 여전히 뭐 가격 예측은 안 되겠습니다만 뭐 가치를 지니는 유효한 자산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이제 어쨌든 전통 금융시장에 편입됐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전문 그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저는 모든 투자는 그 무지성인 사람이 투자를 하면 무지성 투자인 거고 지성인 사람이 투자를 하면 지성인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지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결론을 얻었습니다. 김동완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뭐 더 많이 하실 건지. 아니요. 저도 이제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아예 관심이 없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냥 좀 본인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은 하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디까지나 투자의 판단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은 알겠어요. 아, 저요? 예, 저는 시드가 생긴다면 한번 미국 정부가 사모으고 있다는 비트코인을 조금 한번 덩달아서 사볼까 합니다. 근데 시드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코인 투자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결론은 투자는 자기 책임, 자기 판단하에 자기 책임하에 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요. 감사합니다.